예,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포럼 5월 원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장용훈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토론회는 5월에 가장 큰 외교 정치적 이벤트였던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논의됐던 내용들, 그리고 공동성명이 담은 내용들, 의미들,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과연 한반도 앞으로 어떻게 상황들이 전개돼 나갈 것인지, 특히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올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회원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의 한반도 상황,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나와주신 세 분인데요. 우리 회원님 분들입니다. 우선 김준영 국립외교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국회 외통위 소속으로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뵙겠습니다. 이용선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리 소문 없이 적을 바꾸셨습니다. 숭실대에 계시다가 요번 학기죠. 요번 학기부터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이정철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이제 토론자 세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나눌 이야기는 총괄적으로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워낙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저기 토론회 엄청 다니시고 하셔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회원분들에게 나는 이번 정상회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장면들이 인상 깊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우선 이용선 의원님부터. 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참 한국의 위상, 변화, 국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참 놀라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 우리가 K방역이라 해서 코로나 대응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성숙한 행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나 활동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면, 이번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번에 보여준 회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우리 한반도 평화포럼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일 관심사였습니다만, 백신 문제를 포함해서 첨단 기술협력 문제, 이 전방위적인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일방적이지 않고 대등한 상호 주고받는 그런 협력적 회담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감동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준영 원장님께서는 금방 생각하던데요.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호혜 같습니다. 뮤추얼인데요. 지금까지 정상회담이 이렇게 주고받는 게 확실한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한쪽으로 쏠리거나 트럼프 때처럼 우리한테 압박하거나 우리가 미국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부탁하는 방식이었는데, 주고받는 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특히 백신과 기술 같은 부분에 구체적으로 주고받았다. 그래서 뮤추얼, 이런 호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복구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조금 다르겠지만 분명히 트럼프 정부가 동맹을 망친 것을 바이든 정부는 회복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동맹을 회복하는 정상회담이 확실히 미국 쪽에서 보였고, 그것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보호비를 갈취했던 그런 미국의 자세가 아니라 동맹을 배려하는 자세가 확실히 있었다는 거고요. 한국 측면에서는 글쎄요, 조선일보가 그다음 대문자방에 동맹의 복구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의 복구인지, 사실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마치 진보 정부가 동맹을 망쳤는데 이번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반갑게 하는 약간의 여지가 남는 복구였고요. 세 번째는 운신의 폭인 것 같습니다. 운신인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는 불쏘시개가 없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수밖에 구조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운신의 우리의 특히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관여하고 협력을 지지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의 운신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시에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것 역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중국 부분입니다. 아예 진보 측이나 아예 보수 측은 한국이 이제 미국 편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저는 의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측에서는 우려로 그 말을 했을 것이고 보수 쪽에서는 아예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아예 미국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약간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을 이번에 제대로 만석 위에 세웠다 이런 평가들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점들이 저는 조금 있어서 평가만 하기에는 조금 유보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략적 턴의 결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우리 국내의 합의 과정을 동반하고 있느냐 이런 걸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이제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일단은 개략적으로 세 분이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우려스럽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번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처음으로 한미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특히나 또 대면 회담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 한반도 평화 포럼의 회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는 기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공동성명 안에 그런 것과 관련된 조금은 더 보다 분명한 언급들, 언술들, 로드맵들 이런 것들이 담기길 바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들은 있죠. 그래서 그 외교, 실용적 접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 좀 우려하거나 아니면 걱정하는 쪽에서는 조금 구체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영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보는 측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미국을 근무하는 사람이 국제 정치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의 전 세계적인 일종의 유행이라 그럴까 이게 사실상 강한 지도자상 그다음에 뭔가 내부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거라면 특히 그럼 바이든 정부가 중국 때리기라는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도 사실상 인도 태평양이나 쿼드 같은 것들 이 단어조차 바꾸지 않고 그대로 승계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긴 하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가능했을까. 그렇게 보면 아마 기자회견에도 그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만날 수 있냐 얘기하니까 늘 저쪽에서 북한의 성의 있는 행동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선 양보는 미국도 정치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보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선 양보를 제시한다는 구체적 양보가 되겠느냐. 특히 북한이 얘기하는 대북 적대시 철회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불쏘시개를 정상회담에서까지 기대하는 것은 약간 우리의 희망적 사고였다. 그렇게 보면 그걸 기대했으면 확실히 실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저도 포함해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그러면 결국 제재 문제인데 미국이 제재 문제는 거의 신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제재 만능주의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성역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북한의 협력이란 부분을 미국이 추인하거나 또는 힘을 실어준다면 오히려 미국이 말하는 전체 제재 체제는 흔들지 않으면서 한국이 우회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만드는 이런 2단계로 생각한다면, 물론 여기에는 한국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북한이 반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 실망이 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철 교수님 특히 그 한미의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아서 저희가 좀 유보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그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4월 30일 워싱턴 포스트에서 설명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저는 대북 정책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일 큰 요지는 어쨌든 선비핵화, 북한의 선행동론, 우리 쪽은 그거를 비핵개방 3천이라는 쌍으로 보수정부가 가져갔던 오바마 시기에 요 패러다임을 바이든 쪽에서 궁극적 목표로서의 비핵화 이런 표현으로 해서 소위 북한의 선행동론을 이제 전제하지 않는 대북접근법을 세운 것이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비핵화 입구론에서 비핵화 출구론으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에 우리 역할, 한국의 역할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뭐 비공개 회담 같은 데서 논의가 된 게 있으면 이제 좀 성과를 앞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아마도 제가 봐서는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하고 나름 자신들의 방향을 잡고 지금 이제 북한하고 접촉을 제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아마도 북한은 어쨌든 뭐 만나자라고 하는 것들을 알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평양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아마도 조금 구체적인 논의들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그러한 조촉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 안에 굳이 디테일을 담기보다는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 공동성명 안에 보면 북한 인권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권과 더불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얘기도 함께 병행적으로 수술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권 개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점이 과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겠는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 이용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십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권의 뭐랄까 오랜 원칙이랄까 이게 그 인권에 대한 중시들이 있어 왔고 또 지난 그 투투 회담 우리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방문해서 한미 그 투투 회담 할 때도 꺼낸 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걸 꺼내서 상당히 그 북미 간에 언쟁을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대북 정책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드러나는 게 한국 쪽의 의견을 매우 경청하고 있다. 소위 동맹에 대한 그 뭐랄까 존중 또 의견 그 조율 이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과정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소위 그 점진적인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합의 과정에서 나왔듯이 싱가포르 선언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즈 기고문인가? 이걸 통해 사전에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도 있고 이 과정의 입장이 드러나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 쪽
한국 쪽의 의견들을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인권 문제는 매우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주제인 거고, 또 인권의 범위도 인도지원이라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인권과 또 시민적 정책 권리 인권이라는 것이 두 축으로 역시 같이 있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인권 문제는 그 소위 비핵화 의제하고는 좀 별개로 상당히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들의 의견들이 이번 정상 합의에는 일일이 반영돼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것도 이번에 합의에서 큰 성과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소위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하는 논란 속에 한반도 비핵화를 분명히 했다든지, 그리고 CVID에 관련된 입장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바이든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에 소위 적대시 정책에 대한 그 북한 쪽에 문제제기가 있을 때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바로 응답한 게 북한에 대한 적대가 목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 비핵화를 해결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관심사임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매우 그 조율된 그리고 실용적인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 전제는 이번 합의에서 분명히 박았듯이 싱가포르 합의, 싱가포르 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이렇게 분명히 적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이 근 20년 만에 맞는 같은 민주당 정권,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2기에 소위 DJ 정부 시기에 페리 프로세스가 우리 햇빛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면서 소위 그 같이 쌍끌이로 비핵화나 북하고 협상을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끌어왔던 그것을 연상시키는, 이번에 아마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소위 비핵화 협상하고의 상대적인 어떤 독립적인 것으로 정리했을 뿐 아니라 매우 기조 자체가 잘 나가고 있고, 구체적인 그 협상안 부분은 역시 그건 정상회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의 방식과 원칙 이런 것들이 잘 설계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고, 그중에 이번 회담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남북관계 독자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간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만 소위 비핵화의 협상도 성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남북과 긴장을 통해 한반도 의제를 우리 민족적 과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 과제인데, 이번에는 소위 그 남북관계에 대해서 소위 대화와 그 협력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이런 거고, 과정 자체를 매우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서 해나가겠다는 대원칙을 이번에 천명해 준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일정한 그 역할이 존재한다. 앞으로 그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에 북이 아마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미 간 그 대화만이 아니라 남북 대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된다. 제가 정상회담 전에 그 들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한 북한의 관심사들이 좀 간접적으로 확인이, 과연 남북관계 독자성을 그 한미 간의 정상 간 담판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에 대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대화의 필요성 무용론들이 북에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그 소위 남북대화에 대한 존중, 남북대화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인정, 이것이 아마 그 비핵화 협상뿐 아니라 남북관계 새로운 전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한미가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나감에 있어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로 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 관여, 외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대화의 출발점을 싱가포르 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그러면서 이 대화의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병행 발전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성명의 내용을 그럼 과연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해줄 것이냐 과연 북한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번 공동성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대화 파트너이기도 하고 남쪽의 대화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한을 가장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들여다봐 오셨던 우리 이정철 교수님 북한은 과연 이번 공동성명을 보고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한번 전망해 주시죠. 내일 아침에 무슨 성명이 나올까 봐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예. 저희가 꼭 이런 회의를 하면 다음 날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북한은 좀 지켜본 것 같고요. 부정적인 반응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쪽의 속성으로 보면 부정적이면 바로 이제 응답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침묵한다는 얘기는 뭔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은 긍정적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4월 30일 워싱턴 포스트의 내용과 설리번의 ABC 기자회견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기대했던 바보다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톤은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시그널은 우리 서두르지는 않는다. 우리의 입장은 지난번 워싱턴 포스트 얘기한 그대로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줬던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뭐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보기에는 소위 한미동맹과 남북관계가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한미동맹이다 라는 메시지를 조금 보냈던 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종합적으로는 북한은 북미관계를 실무회담은 한 번쯤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유보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북미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8월 군사연습의 향배가 확정되는 확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방향이 정해지는 한 7월경에 북한이 좀 이렇게 회담을 하든가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8월 군사연습이 지난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가 말한 것처럼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면 북한이 실무회담을 여전히 좀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한미 연습하고 관련해서 군사연습, 한미 합동 군사연습과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그 여야 대표들 만나는 자리에서 그 뭐 여느 때처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일부에서 코로나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미국에서 이제 55만 명에 대해서 백신을 제공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여느 때처럼 훈련을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과거처럼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어쨌든 8월 군사 연습을 뭐 지휘소 연습 내지는 그러니까는 실기동 훈련보다는 뭐 그런 정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사실은 북한은 뭐 3월에 있었던 연습도 그 지휘소 연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걸어서 불만을 표시를 했던 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김준영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아까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인권 문제는 저는 조금만 얘기를 하면 전제 조건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정철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출구론으로 갖다 놓고 우리 한국 정부의 생각도 모든 것을 입구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북한이 대화에 들어오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인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 전에는 우리도 인권 문제를 어드레스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지원을 합해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북한도 전제 조건으로 인권을 얘기했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저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적어도 이제 문제는 톤이나 수위나 이 부분에서 여지를 남기느냐를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화정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못 나올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이제 얼마나 여지를 남기고 또 다시 미국은 공을 던졌다 그러는데 북한이 그것을 반사해가지고 다시 미국이 조금 더 어떤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을 좀 달아서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시간표가 같냐는 질문에 시간표가 같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과연 시간표가 같을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얻어낸 독자성의 영역을 확대를 좀 시켜놨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봐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는 임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은 반대로 임기 시작하는 부분에서의 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해결한다는 말은 하지만 양보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내기에는 둘 다 사실은 쉽지 않다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미국의 반응 중에 하나가 특히 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오늘 전문을 쭉 보면 그 분석을 해본 걸 보면 대부분 문제 해결보다는 현상 관리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그게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저는 의도와 적어도 지금의 준비된 정책은 전략적 인내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크게 다른데 그때는 압박을 하면서 북한을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여우굴의 이 연기를 해서 억지로 나오게 한다는 것이 전략적 인내였는데 이번엔 대화를 위해 가지고 손짓을 하고 나름대로 유화와 유연성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다르고요. 두 번째 그때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때 안 됐던 이유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도 싫어하지만 안 됐던 이유가 한국의 두 보수 정부가 북한과의 사이에서 오히려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적 인내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현상 관리로 갈 때 또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북한의 상황 때 지금 북한이 쉽사리 안 나오고 그것도 우리의 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로 갈 위험성은 조금 남아있다. 그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군사훈련은 사실상 요거는 미국 측 내부에서 결론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일각에서 뭐 코로나 55만이 우리 장병들 다 막기 위해 가지고 이거 군사훈련 제대로 하려고 미국의 작전이다, 음모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한국이 8천만 도스 그 개발도상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뺏어오려는 데 대한 미국의 곤혹스러움이 반전의 카드로 성의를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서 마치 이번에는 군사훈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그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그거는 이번에 기조는 이걸 빨리 공동성명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이정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미정이다. 그러나 7월 때에서 조금 뒤로 미뤘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특히 이제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조율된 정책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워낙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입장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공동성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미국이 대북 정책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할도 뭐 적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북한이 이걸 평가를 할 것인지, 결국은 이제 문제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그러니까는 미국이 뭔가 움직일 수 있으려고 해도 대화에 북한이 나와줘야만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좀 중재 내지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이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결정 속도,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은 아마 바이든 당선 초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전 정권이 항상 그랬듯이 전임 정권에 대한 부정, 특히 반대당이었잖아요.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싱가포르 선언을 기초로 깐다라는 것은 예전에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변화의 과정, 내용의 역동성,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인권대사보다 대북 북핵 특별대사를 즉석에서 선 임명하는 과정도 이게 뭐 저절로 된 건 아니다는 거죠. 모든 행위에 저절로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정상회담이라는 세계적 이벤트 중에 그 결정 과정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메시지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쪽이 출발이긴, 바이든 정부 출발이긴 하지만 4년의 출발이지만 거기는 가운데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게르만데링 때문에 민주당이 썩 유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거 공학적인 판단으로 보면 쉽지 않은 게 있지만, 이번에 대선은 이겼지만 하원은 조금 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하원을 전부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아주 호조권이 지금 중간선거까지 앞으로 1년 6개월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정부는 또 정부와 국회 다수당을 쥐고 있는 게 앞으로 1년은, 국회는 또 앞으로도 한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시기적인 어떤 좋은 공통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북핵 의제의 우선순위가 꽤 올라갔음을 이번에 보여준 거란 거죠. 이런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북이 과연 남쪽이 소위 북미 간 중간 합의든 소위 하노이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뒷짐지고 아무 행동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가? 아니면 남북관계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고 룸이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아주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든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4.27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한 지지. 우리 협력은 아침에 내가 우리 김진영 원장님 발표도 들었습니다만 거기도 많이 개입을 역할을 하신 것 같고, 협력이 담고 있는 개념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도 협력의 내용이겠습니다만 남북 경협이 여러 가지 있죠. 이것은 소위 제재는 살아있지만 소위 민족 내부 간 거래로 우리가 큰 예외 조항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럴 수 있는 일정한 여지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적절히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북이 애써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선대선, 강대강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켜보고 있고, 또 중국의 어떻든 기대는 선택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소위 북미 간의 대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서 소위 체제 안전 보장과
북한의 도약을 위한 근본적 해결에 여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변화를 매우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그 해석해 보자면 북에서 어떻든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안에 대해서 던졌고 그에 대해서 잘 접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시간은 여하튼 간에 실무 협의는 들어간다. 그의 고위급 정상회담을 위한 그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저도 고위급 회담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뭐 어떻든 그런 이미 긍정적인 접촉은 이미 시작되는 사인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도 저는 그 대화의 최소 조건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는 북이 먼저 이야기하든 우리가 제의하든 이런 작업들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보이고 저는 그것을 상당히 뭐랄까 근거 없는 낙관도 사실 무리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수수방관하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옳지 않다. 이미 이렇게까지 이번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다. 이것을 저는 북도 보고 있다고 봅니다. 북이 뭐 이런 동태적 변화를 전혀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북도 아마 최고위 레벨에서 검토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8월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것들이 또 나름대로 시험대라고 얘기합니다만 어떻든 톤다운을 계속 하면서 이 상황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떻든 좀 적극적인 해석과 노력,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언론사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북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미국의 정책, 남쪽의 정책,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작년 2월부터 북한의 외교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 국가가 좋아서든 나빠서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모든 물류의 이동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던 외교관들도 추방이 됐고 지금 외교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서 북한이 조금 뭔가 대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 국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와서 외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이정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환경과 조건이 아직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아까 이제 군사연습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작년 8월 군사연습이나 올해 3월 군사연습 수준이면 저는 뭐 북한이 만족할 것 같아요. 이번 3월도 김여정이 3월 16일 날 비판을 했지만 저는 그게 우리 군사연습 자체를 타겟으로 삼은 건 아니다라는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그걸 문제 삼았으려면 3월 8일 날 시작하는 날 김여정 담화가 나왔어야 되죠. 근데 이제 16일 날 블링컨 2+2 회담 할 때에 맞춰서 김여정 담화가 이제 군사연습에 대한 경고장을 낸 거는 저는 그게 이미 하반기 8월 군사연습까지 북한 애들이 시간표를 좀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걔들이 보기에도 대화 재개 시점은 9월 이후인데 9월 이후에 자기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은 8월 군사연습까지가 로키로 가줄 때 자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거고 김여정이 그 시점에 이제 저는 그 시그널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여정이 굉장히 독설을 날리지만 3월 30일 날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렇게
직책을 공개를 해요. 그거는 저는 오히려 김여정 담화의 무게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설과 비방이지만 선전선동부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니 이게 우리가 행동 단계로 가는 담화는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같이 준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김여정 담화는 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지는 거지만 실행 단계와 관련해서는 다 김정은에게 보고되어 있다. 김정은이 결정한다라는 상태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대화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어쨌든 하반기 이후에 대화의 명분을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7월쯤 가서 아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수준이라면 작년 8월 원래 3월 수준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정도가 된다면 저는 뭐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은 8월 군사회담까지 보고 그러니까는 북한은 아직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볼 생각을 애초에 가지고 있는 걸로 봐야 북한도 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뭐 올 상반기는 어렵다고 하지 어렵다고 봐야 않을까요?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봐야 되는 게 사실은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 핵심 행위자 내지는 핵심 변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국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중국이 전략 대화를 하면서도 뭐 이러저러한 그 갈등의 분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쟁의 분야와 뭐 갈등의 분야 그리고 협력의 분야로 범주화하면서 그 북핵 문제를 그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될 분야로 꼽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어쨌든 그 북핵 문제를 해가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 중국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번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들어갔고 그리고 어쨌든 대중국 포위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쿼드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 문제도 함께 들어갔고, 물론 이제 미일 정상회담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반발의 수위라는 게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과의 관계, 한중 관계,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준영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신기하게도 진보와 보수 쪽에서 결론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걱정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보수는 이거를 기정사실화해서 잘 선택했다고 환영의 뜻으로 손을 잡았다. 이제 편을 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두 쪽 다 한쪽은 피해의식이라고 보고요. 한쪽은 지나친 이 기정사실화한 약간의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정확치는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만 보고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한쪽은 피해의식이고 한쪽은 지나친 그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 단어 자체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크고 이건 중국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뒤에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막아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게 사실 공동성명 문안 작성이 한 3주간 각 층에서 단어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서로 주고받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중국에 관해서 상당 부분 막아줬고 상당 부분 미국의 의도를 들어줬다는 것이고 그것은 뭐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 위구르, 홍콩도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죠. 뭐 누구든지 뭐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래 들어간 것과는 전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대만 해협권 남중국해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안정적인 해상 수송로라는 부분에 집중한다면 이걸 미국에게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중국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된 비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만약에 한국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중국식 표현입니다. 가상히 여겨서 이번은 지나가지라고 하지 못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혹시라도 이게 문을 여는 시동이라는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강력하게 해놔야 중국적으로 보면 더 이상은 안 가는 거지만 이 자체를 놓고 중국이 한국한테 뭐 제재를 한다든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식의 그러한 비판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 내부에서도 이 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쿼드에는 including 쿼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쿼드만 원래 적시하고 쿼드에 4가지 나라를 다 적시하기를 미국이 원했고, 또 그 다음에 중국을 적시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네 나라를 적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적시해 놓으면 마치 우리가 그게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는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참여의 여부를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 4가지나 4나라를 적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클루딩이라 그랬고,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별로 부분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협력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협력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지켜졌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저는 큰 문제가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가 사드의 교훈 때를 보면 중국한테 계속 절대로 안 한다고 하다가 뒤통수 쳤거든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이 정도 선의 얘기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오히려 이번에 미국의 힘을 빌어서 어떤 면에서 공동성명에서 계속 중국을 100% 실드 쳐줄 수 없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대만 해협 정도의 원칙은 우리가 미국,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오히려 그 기회를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철 교수님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민주당 대 민주당 프레임 또는 글로벌 동맹으로서의 우리 역할론 이렇게 평가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좀 주목할 지점이 있는 게, 바이든이 얘기하는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 이게 사실은 저는 민주당식 마가다. 트럼프의 마가 했던 프로텍셔니즘, 민주당식 보호주의가 나타나는 한 방법일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거가 이번에 우리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그 이제 상호 윈윈한 거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하고 있느냐, 이 점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포지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은 이걸로 우리가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해칭의 한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위험 분산을 하는. 그러니까 양 측면을 다 봐야 된다는 이제 제가 유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쿼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했던 걸 바이든이 다 받았지만 내부에서 쿼드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도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불신, 모디 총리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투명성,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이 소위 안보동맹으로서 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쿼드는 저는 약간 압박카드의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 들어가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청에서 그렇게 쿼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내부적으로는 좀 자기들도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포린 어페어즈가 주로 쭉 그쪽 논리를 많이 던지는데, 지난번에 하스하고 쿱찬이 뉴 컨sor트 체제에 대한 글을 쓰잖아요. 그 글의 요지는 이제 G6죠. 인도, 일본, 미국, EU 플러스 러시아, 중국.
협조 체제로 글로벌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막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생각들의 건재는 어쨌든 지금이 미중 양자 양극 신냉전 뭐 이런 상황으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다흑 체제로 가는데 이 다흑 체제에서 미국의 기술적 패권과 기술적 우위를 이루어가는 방법론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쿼드냐? 저는 미국 내에서 그 고민이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말 외교를 잘하려면 저는 이런 미국 내부에서의 문제의식들을 정확하게 짚고 우리가 다른 올터너티브를 좀 가지면서 앞으로 이제 상황을 끌어가야 되겠다. 제가 뭐 이번에 그렇게 당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대안에 대한 우리의 이 고민들이 같이 이제 마련되면 이 성과를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약간만 보충할게요. 거기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고 분석한 거는 뭐라 그럴까요? 쿼드와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다른 부분에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기니까, 그리고 이것은 한국 언론이나 한국 여론에서 자꾸 스스로 압박의 틀을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정부가 안 해도 주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쿼드를 또 얘기하면서 압박을 해주니까 미국은 사실상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의 유용한 수단인 건 맞지만, 이번에도 나타난 것처럼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건 적어도 지금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컬트 캠벨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지금 전략은 과거에 한 진영에서는 모든 것을 같이 한다가 아니고 비스포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맞춤형 전략에서 이슈별로 진영과 연대를 여러 개 만들겠다는 거에서 한국은 기술 연대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나타나는 것은 쿼드는 어떤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단이고 실제로는 미국에는 기술을 얻어내는, 이렇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와, 우리가 좋아했던, 우리가 잘했던 미국의 외교가 백했다 하고 되게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바이든이 굉장히 평가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외교를 해가지고 중산층의 44조의 원조를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외교적 미국의 승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손해인데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2, 3년 정도 앞당기는 정도의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배려가 아닌 것이 2, 3년 땡기는 대신 미국에서 세제 지원을 빨리 하면 할수록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손해 나는 건 아닙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저희가 앞에 시간에는 지금 그 공동성명의 1번 파트, 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가 그 공동성명의 두 번째 파트인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으로 이제 뭐 잠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공급망, 그리고 더 이상 경제 이슈가 경제 이슈에 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이슈가 안보 이슈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그리고 특히나 중국에 대한 그 견제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 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적 견제, 그리고 그 속에서 협력 파트너에 대한 물색,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안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반도체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 설비나 설계 능력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고, 사실은 뭐 백신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모더나한테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될 정도로 아직 그 기술 수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생산 능력과 기술 수준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포괄적 협력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 그 공급망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의 미래에 어떠한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주영 원장님께서 한마디 더.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렇죠. 사실 이게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또 완제품을 생산하면 다시 한국에 왔다가 또 제품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실상 아주 뭐 최고의 무슨 우리를 위한 투자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 미국 내부에서도 얘기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과거와 키신저처럼 중국이 상호 의존이 커지면, 과거에 상하이 학파가 얘기하듯이 중국이 착해진다, 미국식으로 보면 착해진다도 불가능해. 이건 이제 블라인드 인게이지먼트였다고 아예 이제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아니면 이쪽에 강경파의 극단적이라는 네오콘들, 거의 뭐 한판을 불사한다, 전쟁을 불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소수라면, 내부에 두 가지 아주 그 대중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저는 각축을 벌인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지금 바이든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용파인데요. 화웨이 정도처럼, 화웨이 예처럼 중국의 반칙 행위를 다른 국가들과 함께 견제만 해도 중국은 못 따라온다. 이미 화웨이가 지금 거의 유령 기업이 될 정도로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달만 중국이 따라오는 추격을 이렇게 지연시키면 결국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 전쟁이나 민주주의 전쟁이나 인권 전쟁까지 갈 필요가 없다, 진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실제로 지금 저는 바이든 정부의 지금까지의 정책의 주류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중국을 제대로 다루거나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것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바이든의 방법은 많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국제기구를 개혁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중국은 물타기를 할 것이고, 시간을 끌려고 할 때 이게 강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도 이 둘 사이에 굉장히 좀 헤매고, 아까 그런 그 포레인 어페이스 나오는 것처럼 논란이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번에는 미국이 다소 피를 흘리더라도 중국을 이번에 확실히 제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중국에서 보면 중국은 견디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중국은 내부에서 그거를 이제 화웨이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방법을. 화웨이는 미국이나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상장 폐지에다가 망하는 기업인데 중국은 살려둡니다. 왜 어떻게 살려두느냐? 이게 미국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화웨이가 잘 됐던 이유가 성능 좋고 가볍고 값싼.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공급 안 하고 하니까 무거워지고 벅 생기고 성능이 나빠져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국내에서 유지하면서 무거운 전화기를 쓰고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중국이 보조금을 넣어서라도 살리는 것이고, 축소시키더라도 화웨이는 살리고, 그 다음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또 경쟁하게 만드는, 이렇게 방식으로 견디다 보면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효과를 못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중국식의 방법이고, 또 하나 바라건대 지금의 산업은 미국이 완전히 미국의 플랫폼에서 싸우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소위 말하는 5G나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을 앞선다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소위 말하는 기술 독립, 독자적 기술 생태계라는 식으로 이제 미래 비전을 놓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중국이 이제 견디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어디 쪽으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냥 미국이 원하는 기술 협조조차도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있을까, 실리가 있을까 생각하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자체가 미국으로 가는 하나의 표시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미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글로벌 동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게 있죠. 굉장히 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지나친 그 대미 의존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 개연성들이 물론 뭐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 그런 뭐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은 아니니까 좀 다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우선은 우리 이정철 교수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성명을 합의문을 냈을까? 약간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뭐 보수 정부가 되든 진보 정부가 되든 어쨌든 이 공동 성명에 구속될 건데 우리는 정부 바뀌었다고 미국을 상대로 딴 정부라서 안 된다 이렇지는 못하잖아요. 한미 관계가 할 건데 그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고요. 글로벌 동맹이라는 것에 대한 미국의 이제 이 요구사항이 계속 생길 건데 저는 이게 글로벌 동맹이 그냥 반중 뭐 중국 문제로 해석하지는 않는 거고요. 여러 역할론이 있을 건데 그것의 장단점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가져갈 수 있을 건가 이런 고민들이 같이 돼야 되고 그저께 제가 김종대 의원을 만났는데 김종대 의원은 이번에 한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을 보는 본인의 포인트는 우주협력이다.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랜 기술, 뭐 6G 이런 측면에서의 한미 이 협력은 사실은 화웨이 제재 같은 걸 그냥 사실은 뛰어넘어 버릴 만한 굉장히 파괴력 있는 우주협력의 아젠다고 그 아젠다 속에 한국이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다. 근데 이제 그 변화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의 강화에 만족할 것이냐로 끝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과감하게 그러면 이런 기술적 스플라이 체인이나 기술적 요구를 가지고 그러면 중국 시장을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방법론은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 상태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포지션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건가가 대통령 머릿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실무자들의 의견을 그때 또 받아서 임기응변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갖게 될 부담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 나와서 그런데 저는 그 미사일 지침 해제의 핵심은 저는 우주 기술 협력에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중국을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두 번째 거에 보면 그 아르테미스 얘기도 나오죠. 결국 아르테미스가 달 탐사를 시작으로 해서 화성 탐사까지 이어지는 그 굉장히 국제적인 프로젝트, 그 우주 탐사 프로젝트인 건데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뒤처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그 위성 발사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고체 연료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고체 연료의 사거리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많은 좀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또 새로운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방금 이정철 교수님이 또 우려했던 부분들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대비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이런 특히 이 한미협력, 글로벌 동맹,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뭐 외통이 계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외교안보 환경의 이제 변화하고 이제 바로 직결되는 사안일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좀 쿼드 이야기라는 게 결국은 그 반중 동맹, 그 사실은 안보를 중심으로 한 반중 동맹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그 동맹의 편입, 그런 틀의 편입은 매우 그 조심스럽고 옳지 않다는 원칙의 정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소위 사드 문제 가지고 한중 간의 갈등이 심각할 때 그때도 삼불 원칙을 그 협의하는 것도 역시 그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반중 동맹 속에 편입되는 방식은 우리 그 외교 원칙에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미 동맹이 그 안보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 뭐 신산업, 뭐 등등 백신과 같은 방역 등등으로 넓어져서 협력하지만 그게 그 이 사회 보편적 긍정적인 그 발전을 위한 협력이지 어느 일방을 그 옥죄거나 내지는 적대화하기 위한 그런 동맹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 이 점을 이제 분명히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 동반 협력자 관계를 이제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게 사드 때문에 매우 한 3, 4년인가요? 그 정도로 한중 관계가 매우 어려웠죠.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그 끈질기게 그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노력 끝에 제 기억에는 2019년 베이징 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드러났고, 아마 작년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아마 봄이든 아니면 뭐 여름이든 간에 아마 작년 상반기에는 시진핑 방한이 그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그 중국 외교부의 의견을 제가 우연히 한 19년 그 가을에 북한 외교부 쪽 초청하는 데 가서 그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점들을 분명히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지정학적 특성도 있고, 또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그 패권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그 일방적으로 그 휩쓸리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매우 국익적 관점에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런 기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여실히 분명히 했다. 아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 코드라는 단어를 표현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중 동맹에 그 한 발짝 걸친 게 아니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그 벽을 쌓은 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민족 문제인 한반도 문제, 소위 중국과 대만의 관계나 남북 관계는 똑같은 위상에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매우 중국 입장에서는 근본적 이익이고 중요하다. 원칙.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양안의 평화, 안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원칙을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호적 관점에 보면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한국의 위상이 우리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만, 가령 스가 그 총리가 한 달 전에 방미했을 때 모습도, 정상회담의 모습도 많이 달랐습니다만, 그때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서플라이 체인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첨단 그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이 의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 투자 지역이 뭐 조지아 등등, 위스콘신 등등이 그 미국 민주당으로 봐서는 매우 갈급한 구공업지역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 하여간 그 우리의 이익도 되고 또 미국의 이익도 되고 이런 상호적인 어떤 그 소외평등적 그런 어떤 접근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한 진영에 편입되는 그런 그 글로벌 동맹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나갈 이유는 없지 않겠냐 보고요. 또 미중 간의 그 패권적 경쟁과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이든 정부가 파국적 경쟁으로까지 가지 않는다. 즉 이미 그 다들 엄청난 핵무력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패권을 그 정리하는 방식이 파국적 방식, 군사적 방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은 뭐 자명한 원칙인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매우 그 뭐랄까 그 스마트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격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매우 제한된 법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가 그 뭐 중국이든 어느 국가를 겨냥한 이 반대 그 동맹이나 반대 진영에 편입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또 그렇게까지 그 격화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예단하고 걱정할 이유도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 했던 대원칙을 잘 견제 나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 매우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 하기 전에 저도 언론인입니다만 언론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제기했던 문제가 과연 미국 가서 백신을 얼마만큼 얻어갖고 오는지를 보겠다 뭐 이런 태도가 주를 이뤘죠. 근데 사실 더 이상 미국한테 한국은 뭘 줘야 되거나 도와줘야 된다거나 하는 나라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받거나 협력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게 분명해져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미일 정상회담 합의문도 이렇게 뜯어보면 거기도 이제 뭐 협력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글로벌 체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분야도 적고 그리고 그 표현의 수위도 좀 낮죠. 물론 그게 상대적으로 일본이 자율성을 가지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커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선진국 3만 달러면 저는 뭐 선진국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뭐 세계에서 벤츠 S클래스가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가 백신 몇 개, 뭐 55만 개밖에 못 받아와서 뭐 이런 거 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이제는 뭔가 그러니까 뭔가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 전환점이라는 것이 한국에 반드시 좋을 건지 나쁠 건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걸 자각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 더 여쭙고 싶거는 그 지금 여기에 그 사실은 이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임기 내 반환 받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조건에 기초한 그 아주 족쇄 같은 표현인데 이 조건에 기초한이라고 하는 이 족쇄 같은 표현이 있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준영 원장님은 어떻게? 예, 뭐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이 그다음에 지금 조건들을 뭐 수백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된다는 것들을 들이대면 뭐 거의 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조기 환수, 이제 조기 환수가 되는 거죠. 가능한 빨리. 이제 가장 애매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임기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에 이거는 학자적인 분석이고 추측이고 몇 가지의 정보들이 있긴 합니다만 국무부와 국방부가 상당히 생각이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정부 때부터 매티스의 임명 이후로 현역 군인들이 군복을 벗었지만 미국이 자랑하는 민의 군 통제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사적 논리와 그건 대중 강경 기류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힘이 약해졌다는 자기 반성. 사실 미국이 자체 판단하는 것은 마스크부터 핵무기까지 지금 사실 자체 평가를 다 하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취약성을 보았을 때 여기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결국 미국의 군사력의 사실 취약성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오스틴도 그렇고요. 그래서 야전 생활을 하던 야전군, 실제로 지금 태평양 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중동이나 유럽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군사훈련이나 한미군사훈련이나 전작권이나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이나 쿼드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구립감이 커지고 있다. 적어도 그 부분이 오히려 국무부에 의해서 완충이 되고 완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는 이제 특히 이 쿼드나 이런 부분은 완화가 되는데 이런 전작권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부의 힘이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작권이 넘어가는데 하나의 장애가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저희들이 한 90분,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제목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했지만 김정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공동성명의 내용들을 두루 살펴봤는데 끝으로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내용은 봤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분명히 평가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을 대비하고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 이정철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김정은이 예상되는 행동 말씀하시죠. 근데 김정은 아까 제가 얘기 아무도 안 했네. 네? 아까 제가 다 했는데 7월달 군사에서 하반기 9월을 시간표로 두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인데. 남북대화도 나올 것 같은데. 남북대화는 아까는 북미를 먼저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북미가 7월 이후니까 남북은 더 좀 늦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남북의 민간하고는 일찍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좀 이렇게 압박하면서 민간하고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른 얘기는 한미 관계나 이런 거는 우리 다 원장님 해주실 거고, 북한 쪽으로 가면 바이든의 그날 아까 대담을 제일 마지막 보면서 좀 약간 이거 좋은 소식이다 이런 걸 받은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선김을 임명한다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언제적 선김이냐. 2006년도인가요? 냉각탑 폭파부터 선김이 갔던 거고, 육자회담에 또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우리가 미국 가면 다 선김이 이렇게 하고 했던 이런 건데, 좀 이렇게 중량급이 하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자회담 할 거냐, 김정은 만날 거냐 이렇게 물으니 바이든이 북한의 체면만 세워주는 그런 회담은 안 한다. 그리고 실무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되면 한다라는 조건부 회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국무장관 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머릿속에는 선김이 있지만 실무대표고 실제 국무장관이 북한 애들하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정상회담을 하는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트럼프 때 폼페이오가 3월 30일, 4월 1일 날 평양 가는 게 시작이잖아요. 정상회담에. 그러니까 바이든도 결국은 국무장관의 대북 접촉 또는 방북이라는 프로세스가 좀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설득을 한 건지 뭐 그냥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한국 정부가 만드는 그걸 해줄 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군비 통제 얘기를 오늘 별로 안 나왔는데 저는 이제 작년부터 CSIS 쪽 사람들 중심으로 빅터차, 수미테리 계속 암스 컨트롤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보면 입구에서는 군비 통제적 접근법 그리고 출구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보수 진영은 지금 바이든의 한반도 비핵화 논리를 핵 거부 대 핵 수용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핵 거부 대 핵 수용으로 가져가면 대북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중요한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입구 출구로 오늘 다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입구에서는 군비 통제, 출구에서 비핵화 이 프레임을 잘 설득해서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여야 이 바이든의 대북 접근법의 현실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김준영 원장님께 황방열 선생님께서 전화하지 그랬어요. 끝나고 얘기했는데. 허드와 인도태평양 전략이 현재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상세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 가치 동맹 그리고 가치 외교 강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답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방금 공통으로 드리는 그 말씀에 대한 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했는데 아마 그 부분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쿼드나 인도태평양은 중요하죠. 그럼 미국이 완전 관심사가 아니라고 단언은 못하는 거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바라는 최대의 목적은 아닌 거고 그러나 한국을 움직이기 위한 중요한 유용한 수단 정도이다.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지금 블링컨이나 특히 강성파라고 얘기하는 에드워드 케이건 같은 선임국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 선임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가입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의체지. 오히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의 한중 관계를 이해한다라고는 얘기가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 우리가 자꾸 지금 우리 내부에서 배타적 선택의 프레임으로 빠져드는 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는요 민주당의 정강정책이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바이든 정부는 부시 2.0이나 카터 2.0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시 2.0은 이란하고 북한을 레짐 체인지 하려고 했던
그것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했는 것처럼 어떻게 중국을 레짐 체인지 하는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치를 내세우고 민주주의를 내고 인권을 내세우다가 폭망했던 카트 2.0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부에도 있는데요. 가치는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을 때릴 수 있는 유용한 동시에 이것이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생각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때리는 소위 말하는 그 패권 경쟁은 오히려 한 중간 선거 전까지는 역설적인 휴식기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무역 분쟁이나 이런 거에서 중국을 직접 때리는 건 오히려 없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철 박사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에 우리 대통령이 못내 아쉬워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단계론. 그게 아마 얘기는 나왔는데 그 기자회견이나 또는 공동성명에 안 담긴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실제로 대북정책의 리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도 이정철 교수는 그걸 출구론 입구론으로 얘기했는데 조금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중간 단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론이 JCPO에게 또 썼던 방법이고 이것이 하노이에도 사실 잘 됐더라면 JCPO처럼 중간 단계론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 단계론에서 차지하는 게 위협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말한 위협 감소론, 소위 말하는 군축을 통한 위협 감소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동결론입니다. 그래서 핵 프로그램 동결과 그 과거의 영변을 합치는 북한에 대한 조건과 미국은 제재의 일부 완화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뭔가 약속을 하는 불가침이나 종전선언이나 무슨 평화조약의 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하노이를 리패키지 하자. 그리고 하노이 3주년이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된 내년 초에 그 사이에 실무 협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교환 조건이 맞춰지면 검정은 다음 정권에 넘기더라도 뭔가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좀 가능해 보이고 특히 중국이 2018년과는 달리 지금 미국에게 몰리는 상황이고 베이징 올림픽을 뭔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 삼으려면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협조적이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나리오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품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선 의원님께서 좀. 네, 방금 우리 김진영 원장님 이야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을 정도로 같은 생각이고요. 이미 이번 정상회담 합의 핵심이 저는 싱가포르 선언을 어떻든 출발로 했다는 점은 목표는 분명했다. 소위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이런 목표는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점진적, 단계적 접근은 감축과 동결과 상응하는 조건들을 맞바꾸는 식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아마 조율될 의제라고 보고 그 방향은 잘 정립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중요한 추동력으로서의 남북 대화, 남북 관계의 독자성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합의된 조항들을,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남북 협력이 북미 또 4자나 6자 대화 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이 활로를 여는 그런 선행적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에 좋은 계기 중에 하나였던 동경 아마 하계 올림픽은 좀 모양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더 반면에 더 떠오르는 게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인데요. 평창 시즌2를 준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도약을 했거든요. 그때 국제사회를 향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서 보여줬듯이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의 극복에 아마 상징적인 세계적 이벤트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일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많을 거고 또 거기에 한반도 의제가
그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매우 하여간 그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베이징 올림픽 또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봐서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협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주객관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반도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오늘 외교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번 하여간 정상회담을 이렇게까지 성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컸다 이렇게 그래서 준비를 한 걸음 나간 준비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날 때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정범진 선생님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백신을 더 맞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과 협조, 세계에 대한 호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감명 깊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 공동성명 안에 백신 협력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이냐 한국에서의 생산량은 늘려 나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부족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협력하는데 활용하게 되면 또 뭐 우리 외교력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공동성명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하고 가진 한미 정상회담 평가가 제각각이죠.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아쉬움을 많이 또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영과 상관없이. 결국은 더 중요한 건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문제를 보다 평화적이고 그리고 화해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 나가야 되고 그 역할들을 우리 포럼이 더 그 중에서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5월 원래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나와서 장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백신 문제는